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가 머무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5년간 심리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마주한 아픔은 의외로 거창한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깊은 상처였습니다. 특히 중년이 지나고 노년기로 접어든 내담자분들의 상담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자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때로는 사랑이 담긴 말도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진실을 전해드리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의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모로서 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여러분과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부모님들께 해당됩니다만 특히 60대 이상의 부모님들께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버튼이니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상담소를 찾아오시는 70대 이모님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우울해 보이셨는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이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사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은 두 자녀 모두와 관계가 소원해져서 명절에도 형식적인 만남만 이어가고 있었죠. 선생님, 제가 그렇게 나쁜 부모였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며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 말이죠.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의 좋은 의도가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에서는 경계선 존중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심리적, 정서적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이 경계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천 명의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가 악화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말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말했을 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세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 너랑 안 어울린다.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평가. 첫 번째로 침묵해야 할 것은 바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듣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는 배우자 때문에 부모와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배우자를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전 애인이 훨씬 더 나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최고의 사람을 만나길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75세 김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첫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게 뭘까요? 그저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제는 딸이 명절에도 오지 않아요. 알고 보니 김할머니는 10년 전 딸의 결혼식 직전에 저 사람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아 너랑 잘 맞을지 걱정이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머니의 그 말이 떠올랐고 결국 엄마는 처음부터 우리 남편을 못마땅해 했어라는 생각이 단단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깊은 대화는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김할머니의 사위는 실제로 성격이 급한 면이 있었지만 딸을 정말 사랑하고 가정에 충실한 좋은 남편이었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의 말이 10년 동안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은 겁니다.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는 이미 그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부정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 검증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내린 중요한 결정에 대해 지지받지 못하면 방어적이 되고 오히려 그 결정을 더 강하게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 자녀는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양쪽 모두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이중 충성심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도 사랑하고 배우자도 사랑하기 때문에 양쪽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설사 나중에 자녀의 결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부모의 이런 말은 도움이 아닌 내가 그랬지 라는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이것은 자기 예언의 실현 현상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예측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어 실제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가 이미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결혼 전 조언은 가능하지만 결혼 후에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둘째, 자녀가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싶을 때입니다. 나도 그 사람이 항상 으로 시작하는 말은 멈춰야 합니다. 내 의견을 강요하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사위나 며느리를 평가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입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줍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80대 박할아버지는 딸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걱정했었지. 하지만 지금 보니 네가 선택한 사람이 최고였구나. 내 판단력을 믿게 되었다. 이 한마디에 딸은 20년 동안 품었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인정은 어떤 나이에도 자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판단보다는 지지를 보내세요. 네가 선택한 사람을 나도 존중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자세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자녀가 배우자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해결책보다 경청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게보다는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공감의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위나 며느리를 자녀의 배우자가 아닌 독립된 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내담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네가 행복해서 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게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녀의 인생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배려입니다. 두 번째, 이 집은 내 거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유산과 돈 이야기. 두 번째로 침묵해야 할 것은 모호한 유산과 재산 약속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가족 갈등 중 하나는 바로 유산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로 평생 우애가 깨지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이 아파트는 나중에 내 거야. 이 돈은 내가 남겨줄게. 너희가 앞으로 이걸 물려받을 테니 잘 간직해. 형은 이거, 너는 저거 줄 거야. 이런 말은 처음엔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에겐 부담과 불안이 됩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이런 모호한 약속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제 상담실을 찾았던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은퇴 후 두 자녀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져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이들에게 뭐든 공평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큰아들에게는 서울 아파트는 내가 관리해. 작은아들에게는 시골 땅은 내가 볼래? 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두 아들이 서로 말도 안 하고 저한테도 냉담해졌어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김 선생님이 법적으로 아무것도 정리하지 않은 채 두 아들에게 각각 다른 재산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 아파트는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웠고 작은아들은 시골 땅이 개발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김 선생님이 실제로는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자 두 아들은 각자 자신의 몫에 대해 확신하며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김 선생님께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김 선생님은 나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라며 상처를 받으셨지만 실제로는 모호한 약속이 두 자녀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모호한 약속은 자녀들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둘째, 자녀는 그 약속을 믿고 인생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나중에 변경되면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대 위반 이론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때 그 실망감은 기대가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셋째, 부모가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이런 약속들이 가족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됩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질 때 이전에 했던 모호한 약속들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첫째,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말할 때입니다. 공증이나 유언장 없이 하는 약속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상 심리학자들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약속은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둘째, 여러 자녀에게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입니다. 너는 이걸 주고 싶고 내 형은 저걸 주고 싶어와 같은 말은 나중에 큰 오해를 낳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교 효과라고 부르는데 자녀들은 자신이 받는 것보다 다른 형제가 무엇을 받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재산 문제로 자녀가 경쟁하는 모습이 보일 때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갈등의 징후가 보일 때는 멈추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 남성 내담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너는 이거, 내 형은 저거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실제 유언장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고 지금 우리 형제는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우리가 알아서 공평하게 나눴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유산은 말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법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세요. 심리학자들은 명확한 경계 설정이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재산보다 자립을 강조하세요. 이걸 물려줄게보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더 가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인정과 지지를 받은 자녀들은 더 높은 자존감과 성취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남기겠다는 말보다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줍니다. 부모의 독립적인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75세 박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박할아버지는 세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노후는 스스로 책임진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없어진 후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때 너희가 함께 결정해라. 나는 너희의 판단을 믿는다. 이 말씀 이후로 자녀들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서로 간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르침과 사랑입니다. 모호한 약속으로 자녀의 삶에 불안정을 더하기보다 확실한 준비와 명확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내가 떠난 후 꼭 이것 좀 부담스러운 유언과 마지막 부탁. 세 번째로 침묵해야 할 것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마지막 부탁과 유언입니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자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없어도 지켜졌으면 하는 가치나 바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고 나면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네가 꼭 지켜야 해. 내가 없어도 너희 형제는 꼭 사이좋게 지내. 엄마 무덤에 매년 꼭 찾아와 줘. 이런 마지막 말들은 자식에게 책임이 아닌 죄책감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지막 부탁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오히려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 상담했던 50대 여성 내담자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했던 부탁 때문에 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남동생을 꼭 잘 돌봐줘라고 당부하셨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40대 중반의 성인이고 자기 삶이 있는데 게다가 저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자주 부딪혀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라 너무 괴롭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고 동생과의 관계도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어요. 이런 마지막 부탁은 의도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담자의 경우 어머니의 부탁이 오히려 형제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고 자연스러운 교류도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80대 박 여사님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건강이 악화되면서 아들 부부에게 내가 없으면 손주를 꼭 잘 챙겨달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부탁이었지만 그 부탁이 점점 무게로 다가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뜻을 저버릴까봐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아들 역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됐죠. 결국 손주와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자연스러웠던 가족 관계가 오히려 의무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가족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마지막 부탁은 자녀에게 엄청난 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죄책감은 평생 자녀를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의무감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부모의 마지막 부탁은 거의 신성한 의무처럼 여겨져 무거운 짐이 됩니다. 둘째, 부모의 바람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간극이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부모가 상상하는 미래와 자녀가 살아가야 할 실제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애도하고 기억할 권리가 있는데 부모의 강한 부탁은 그 자유를 제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애도 과정에는 개인의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감정적으로 하는 부탁들입니다. 이런 순간의 말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은 종종 왜곡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요구할 때입니다. 자녀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매주 묘소를 찾아와 달라는 부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자녀 사이의 관계나 의무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내 형을 꼭 돌봐줘와 같은 말은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그들만의 역동성이 있으며 부모의 개입은 때로 역효과를 냅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이모님은 8년 전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상담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두 아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꼭 모시고 살아라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아이들에게 짐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지의 부탁은 잊어라. 나는 내 삶을 살 테니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우리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부탁보다는 축복을 남기세요. 이걸 해야 해보다 너의 행복을 바란다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무조건적 축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감정적인 부탁은 최소화하세요. 유언장이나 공증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내 방식대로 기억해줘라는 말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율성 지지가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65세 김 선생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두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수술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에게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거야. 모든 준비는 해놓았으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이 말을 듣고 딸들은 오히려 더 안심하고 아버지를 곁에서 보살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떠나는 순간까지 상대를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은 종이에 쓰는 것보다 마음속에 남는 방식이 훨씬 오래 갑니다. 부담 대신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세요. 침묵해야 할 때 정확히 알기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자녀에게 침묵해야 할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말을 아껴야 할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자녀의 인생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가? 내 의견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내 불안이나 걱정을 표현하는 것인가? 이 말을 한 후 우리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인가? 아니면 거리가 생길 것인가? 내가 자녀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듣고 싶을까? 이 말이 자녀에게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주지는 않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서 2개 이상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침묵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침묵만이 답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가치관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판단이 아닌 사실과 감정을 전달하세요. 그 사람은 안 좋아보다 내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이 갈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먼저 조언을 구할 때만 의견을 나누세요.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주는 의견은 대부분 거부감만 낳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요청되지 않은 조언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저항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셋째, 한 번 말하고 결론은 자녀에게 맡기세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의무감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부모의 마지막 부탁은 거의 신성한 의무처럼 여겨져 무거운 짐이 됩니다. 둘째, 부모의 바람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간극이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부모가 상상하는 미래와 자녀가 살아가야 할 실제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자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애도하고 기억할 권리가 있는데 부모의 강한 부탁은 그 자유를 제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애도 과정에는 개인의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침묵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감정적으로 하는 부탁들입니다. 이런 순간의 말은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은 종종 왜곡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요구할 때입니다. 자녀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사는 자녀에게 매주 묘소를 찾아와 달라는 부탁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자녀 사이의 관계나 의무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내 형을 꼭 돌봐줘와 같은 말은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그들만의 역동성이 있으며 부모의 개입은 때로 역효과를 냅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이모님은 8년 전 남편을 잃고 2 아들과 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상담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2 아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꼭 모시고 살아라라고 당부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아이들에게 짐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지의 부탁은 잊어라. 나는 내 삶을 살 테니 너희도 너희 삶을 살아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로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우리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부탁보다는 축복을 남기세요. 이걸 해야 해보다 너의 행복을 바란다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무조건적 축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감정적인 부탁은 최소화하세요. 유언장이나 공증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내 방식대로 기억해줘라는 말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율성 지지가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65세 김 선생님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2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수술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에게 부담 주는 일은 없을 거야. 모든 준비는 해놓았으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이 말을 듣고 딸들은 오히려 더 안심하고 아버지를 곁에서 보살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사랑은 떠나는 순간까지 상대를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은 종이에 쓰는 것보다 마음속에 남는 방식이 훨씬 오래갑니다. 부담 대신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세요. 침묵해야 할 때 정확히 알기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자녀에게 침묵해야 할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말을 아껴야 할지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자녀의 인생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가? 내 의견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단지 내 불안이나 걱정을 표현하는 것인가? 이 말을 한 후 우리 관계가 더 가까워질 것인가? 아니면 거리가 생길 것인가? 내가 자녀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듣고 싶을까? 이 말이 자녀에게 죄책감이나 의무감을 주지는 않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서 2개 이상 부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그것은 침묵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침묵만이 답은 아닙니다. 특히 중요한 가치관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판단이 아닌 사실과 감정을 전달하세요. 그 사람은 안 좋아보다 내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부르는 이 방식이 갈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먼저 조언을 구할 때만 의견을 나누세요. 조언을 구하지 않았는데 주는 의견은 대부분 거부감만 낳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요청되지 않은 조언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저항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셋째, 한 번 말하고 결론은 자녀에게 맡기세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저항이라고 부르는데 특정 주제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더 강한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72세 정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무시했어.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는 더 많은 조언을 해주려고 했지.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자식들을 멀어지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 요즘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그 외에는 내 삶을 충실히 살면서 모범을 보이려고 해. 그랬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조언을 구하더라고. 기억하세요.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신뢰하는 건 역시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침묵 대신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대화들. 침묵해야 할 주제가 있다면 반대로 더 많이 나눠야 할 대화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자녀와 나눌 때 더 가치 있는 대화의 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와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 너의 노력을 알고 있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인정과 지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둘째, 자신의 실수와 교훈을 나누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실수도 하고 배우는 인간임을 보여줄 때 자녀는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취약성의 공유라고 부르며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부모 자신의 삶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런 명확한 소통은 자녀의 불안을 줄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예측 가능성이 안정감의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넷째, 조건 없는 지지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 편이야. 내 행복이 내게는 가장 중요해.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단단한 안전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났던 78세 이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후회하는 것은 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세대는 그런 표현이 서툴렀지. 하지만 요즘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해.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그들도 자연스럽게 나도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더라고. 이 말을 더 일찍 시작할 걸 그랬어.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에 새겨지는 말들, 그들의 마음에 남는 기억들,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때로는 가치 있는 말을 함으로써 그 유산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사랑. 오늘 우리는 자녀에게 침묵해야 할 3가지 주제와 그 이유, 그리고 대안적인 소통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평가, 모호한 유산 약속,
부담스러운 마지막 부탁 이 세 가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깊은 상처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에 말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사랑이고 그 배려가 더 깊은 유산이 됩니다. 떠나는 순간까지 자식을 위한 마지막 배려, 그것은 가볍게 떠나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자녀 사이의 관계에 작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특히 오랜 세월 자녀를 사랑해 오신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 이 메시지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80대 할머니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였어. 하지만 이제 알았지. 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해줘야 할 말은 딱 하나야.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행복해라. 이것뿐이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혜가 머무는 인생이었습니다.